뭐야, 시작됐네. 자, 일단 오늘 무슨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원자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원래 나중 가면 여러분들이 좀 이 원자 모형을 발견하게 된 모든 실험들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 거는 미리 알아둬서 딱히 크게 좋을 건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해도 상관없는 거고, 우린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자의 모형, 원자의 생김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원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지 않을까요? 그래 동그래요. 일단 원자의 구조는 뭐와 뭐로 나눠지고? 원자 핵하고 전자로 나눠질 거예요. 자, 근데 전자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소 지금 이렇게 생겼으면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핵 안에 양성자 하나 이렇게 들어있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니까 여기 전자 하나 이렇게 돼 있으면 될 건데, 자, 헬륨 어떻게 돼요? 일단 원자핵 속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 다음에 전자 2개. 그럼 리튬 어떻게 돼요? 원자핵 속에 양성자 3개, 중성자 3개, 그리고 전자 어떻게 돼? 2개 하나, 그쵸? 네, 우리가 어떻게, 리튬은 이제 전자가 2개 들어있고, 다음 요렇게 하나, 이거 맞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자 모형 맞죠? 리튬은 왜 이렇게 돼요? 3번이니까. 왜 이렇게 돼요? 1쪽이니까? 왜 이렇게 돼요? 가장 핵심은 결국 뭐야? 리튬 다음에 베릴륨도 결국은 원자핵이 양성자 4개고요. 그 다음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전자 2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가장 안쪽 껍질에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유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런 껍질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이렇게 된 이 모형을 누가 만들었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는 모형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치?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모형을 누가 만든 거게? 오비탈은 사람 이름은 아니고, 그리고 오비탈은 오늘 우리가 할 얘기이긴 한데 지금 이건 오비탈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찾지 말고. 이걸 만든 사람이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어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어라고 하는,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애초에 이제 화학자면서 동시에 물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랑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나름 꽤 최근이지. 그래서 보통 보어 이전에 조금 우리가 보어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돌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원자 모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또 만들었고,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렇게 발달되어 온 과정이거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고2가 돼서 화학원을 내신으로서 배우게 될 때는 이런 사람들의 원자 모형하고 그렇게 원자 모형이 만들어진 실험에 대해서 각각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건데, 우리는 일단 지금은 대충 얘네들은 지나가고 이렇게 만들어져 온 보어까지의 원자 모형을 다 근대적 원자 모형이라고 해요. 혹시 역사에 좀 관심 있는 사람 있나? 우리 근대가 역사 기준으로 현대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현대인 거고, 현대 이전의 시대를 근대라고 부르고, 근대 이전은 중세, 고전, 고대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리고 원래 요 근대 중세 사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더라? 근세? 맞아, 근세라고 하는 표현이 있긴 한데 그건 개쓰레기 같은 표현인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 보어의 원자 모형도 결국 어디에 들어가냐면 근대 원자 모형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구닥다리예요. 좀 옛날 겁니다. 사실 얘는 별로 우리가 지금 막 메이저하게 쓰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적어도 교육과정 내에서만큼은 열심히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대학교를 가든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화학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 더 많이 나아가서 대학교를 가서 화학과 관련된 전공을 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보헤 원자 모형은 계속 써. 왜냐면 워낙 잘 만들어진 원자 모형이라서 그래요. 되게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을 굉장히 편하게 설명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많이 쓰긴 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보헤 원자 모형 자체에서도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물리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화학에서는 그냥 보헤 원자 모형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한 것만 언급하고 지나갈 건데 일단 우리가 이 껍질이 뭐 베릴륨 다음 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또 다음 껍질이 나타나요? 10번째가 끝나고 그쵸?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리? 요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들어가고 나면 그리고 그 다음 껍질은 또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8개까지. 그 다음 껍질은 또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8개까지.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이 법칙 자체를 규칙 자체를 옥텟 규칙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옥타라고 하는 게 숫자 8이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어서 8 규칙이란 뜻입니다. 옥텟 규칙 자체가 그냥 한글로 바꿔보면 8 규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에서 뭐 첫 번째 껍질만 전자가 2개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 그리고 우리는 원자 모형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왜? 이게 보헤 원자 모형이니까. 근데 이름을 잘 보면요. 왜 이 모형일까요? 왜 모형이야? 혹시 원자 눈으로 본 적 있는 사람? 지구상에 없습니다. 원자를 눈으로 본 적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원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아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세계를 뭐 미시적 세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시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미시세계의 가장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정말 작은 거 그러니까 현미경을 이용하든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진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든 원자의 형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원자를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근데 우린 그냥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되게 많은 게 설명이 되길래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게 등장을 하느냐. 사실 조금 더 복잡한 얘기인데 그 조금 더 복잡한 얘기는 조금 뒤에 해보고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이 등장하게 되냐.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확정을 짓느냐.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다른 궁금증이 제기가 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전자 이중슬릿 실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유튜브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거. 근데 아무튼 보통 뭐냐면은 이중슬릿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틈이 2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틈이 2개가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완전 미시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입자들을 발사해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입자라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물체여야 되니까 이 물체들은 그냥 어떤 길을 통과하고 나면 꾸준히 직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중슬릿 실험을 하면요. 틈이 2개인데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선이 엄청 여러 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2개의 틈을 통과했는데 뒤에 선이 여러 개 나타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뭐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입자라고 하는 게 물체가 이동하는 거면 저렇게 나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럼 저렇게 나오려면 파동이어야 되겠네. 해서 이제 파동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얘가 입자냐 파동이냐의 얘긴데 그치 근데 좀 있다. 근데 일단 파동의 개념은 뭡니까? 음파 소리파 같은 거.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의가 뭐예요? 파가 언제 나오지? 중2 때 나오냐? 중3 때 나오냐? 언제 나오냐? 중1 때 나오나? 중1 때 나와. 그러면 거의 기억이 없겠네 다들. 그러면은 아무튼 파라고 하는 거는
그럼 정의를 간단하게 얘기해주면요. 파는 항상 어때야 되냐면요.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만 전달되는 겁니다. 진동을 통해서. 그래서 원래는 얘는 물체가 움직이는 거는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입자라고 하는 건 애초에 그냥 물체여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길래 그럼 어떻게 통과하길래 이렇게 되나라고 해서 관측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입자들이 요 슬릿을 통과할 때 상황을 관측을 해봤는데, 관측을 하면서 실험을 진행하니까 그때는 뒤에 선에 정확하게 슬릿을 따라 두 개의 선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관측을 하면 입자로서 존재하는데 관측을 하지 않으면 파동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얘는 딱 하나로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측하지 않을 땐 파동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뭐 파동함수 이런 것도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그리고 관측을 할 땐 입자로서 존재한다. 어렵죠? 이게 양자의 개념입니다. 이게 양자의 개념이야. 이 양자의 개념은 근데 요렇게 얘기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이 양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가장 좋은 사고 실험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한 실험은 아니고, 이때는 이제 사고 실험이 되게 많거든. 말 그대로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게 사고, 생각을 통한 실험이야. 그러니까 실험을 실제로 한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뇌피셜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 과학자들의 뇌피셜을 우리가 사실로서 증명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만 해도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것 중에서 80~90%는 다 사고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물리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그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랑요. 하이젠베르크하고 슈레딩거. 일단 이 하이젠베르크가 뭐 어떤 걸 처음에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냐면, 그럼 결국은 관측하지 않은 전자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 형태로 움직일 거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 관측할 때는 알 수 있지만 관측하지 않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단순히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원자의 생김새도 결국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보면 되는 게 아니지 않겠냐. 왜냐면 우리가 관측을 해서 전자가 어디 있는지 볼 때 이 전자가 입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관측하지 않을 때 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치? 왜? 관측하지 않을 때의 움직임은 그냥 원래 우리가 관측할 때 움직임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만약에 물고기면은 이 물고기의 움직임을 10만 번쯤 관측을 해. 그러고 나면 이 물고기는 결국 이 10만 번 관측된 거 안에 패턴 정도로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추 알 수 있는데, 물고기랑 아예 다르게 이 전자나 이런 원자 같은 애들은 아예 관측할 때 움직임과 관측하지 않을 때 움직임이 아예 다르다는 얘기지, 서로. 그러니까 관측한 걸 통해서 유추하겠다, 이게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그럼 애초에 모든 것이 정해진 게 아닌 거 아니냐,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관측해서 알 수 없는 데다가 실제로 누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확정을 지어놓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저 뒤에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뭐냐면, 맞아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라고 하는 사고 실험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고양이를 그 밖에서 전혀 안을 내부의 상황을 볼 수 없는 그런 상자 안에다가 고양이를 넣어놔요. 그리고 이 고양이가 있는 요 안에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는 어떤 물질을 넣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50% 확률로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50% 확률로 붕괴가 일어나는 이런 물질을 넣어놔. 근데 우리는 이 안의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때 얘가 50% 확률로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내부에 독가스를 살포하도록
설계된 상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학대 아니었어요? 학대? 사고 실험이라니까.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고양이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고양이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부를 볼 수도 없고 내부의 소리도 안 들려. 그냥 내부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냐? 고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상자를, 우리가 이 상자를 열어서 얘 생사를 확인할 때까지는 어떤 상태?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개념이 처음 도입되면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시작이 됐어요. 양자라고 하는 건 그래서 뭐냐면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중첩된 양자중첩이라고 하는데 흔히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생각해 주기로 한 거지. 거기서 출발한 게 양자역학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 사고 실험에서도 그렇다시피 적어도 우리는 뭔 해볼 수 있냐면 이 고양이가 살아있을 확률은 계산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선 꼭 어떤 게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냐면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진짜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아인슈타인은 이런 걸 믿지 않았거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완벽하게 수학적인 수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싫어했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반증하기 위해서, 저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살다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아인슈타인의 고전역학을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썼지만 지금 와서는 양자역학이 세상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산업에서 제일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지금까지 쓰던 컴퓨터의 전산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아예 모든 연구의 근간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할 이 근대 원자 모형 이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대의 원자 모형도 결국 저 양자역학, 저 확률과 통계에 기반한 모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보어의 원자 모형처럼 전자가 어느 껍질에 딱 존재한다, 어디에 있다라고 정해두는 것 대신에 어떤 걸 하게 되냐, 원자의 생김새, 그러니까 이 전자에 대해서도 확률과 통계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관측을 해서, 그것도 관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그걸 통해서 확률과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됐냐면, 일단 수소 원자를 갖다 놔. 그래서 수소가 양성자가 가운데 있으니까 양성자 원자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 그러니까 뭐 관측과 계산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점을 찍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 원자핵 기준으로 했을 때 수소에 전자가 존재하는 그런 점을 찍어 보니까 대부분 이 원자핵을 놓고 주변에 어느 정도 원 안에 막 점이 엄청나게 많이 찍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이 안에 찍혀 있는 점이 정확하게 90%의 점이에요. 그래서 90%의 점들이 막 찍혀서 무슨 이런 그 점들의 모임이 구름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10% 정도는 이 바깥에 찍혀 있어.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90%의 점들은 이 안에 정확하게 막 빼곡하게 찍혀 있는데, 나머지 10%의 점은 진짜 아무데나 막 중구난방 찍혀 있습니다. 정말 아무데나 찍혀 있는 거야. 한마디로 얘는 뭔가 규칙성을 찾기가 어려운 데 비해서 얘는 확실히 규칙 같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생긴 얘가 결국 전자들이 존재할 확률이 90%, 가장 높은 구간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봐주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전자의 새로운 궤도로 봐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이 돼요.
현대적 원자 모형은 아까 얘기한 전자 구름, 아까 구름처럼 되어 있다고 했잖아, 점들이 모여서. 그래서 전자 구름 모형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는 이제 전자 구름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궤도의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혹시 궤도가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좋아요. 오르빗 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따와서 지금 이 자체가 일종의 궤도 함수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이제 배울 일 없는 것 같고, 대학교 가서 배우게 될 이런 개념의 함수들을 확률 밀도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건 원이지만 수소는 현실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이 아니라 구로 봐줘야 됩니다. 현실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형 이렇게 궤도를 갖게 되는 건데, 그걸 오빗을 따와서 궤도 함수 오비탈 이렇게 표현해주게 됩니다. 이게 현대적 원자 모형의 기본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방금 수소뿐만 아니라 헬륨까지도 비슷하게 이런 구 안에 90%가 들어있게 되는 걸 발견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처음 발견해준 이런 구형의 오비탈을 S 오비탈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뭐 구가 영어로 뭐게? 나중에 여러분 올빗이랑 스피어랑 다 그 수능 필수 영단어니까 외워야 될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스피어 오비탈을 해서 S 오비탈 이렇게 우리는 명칭을 지어주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오비탈은 한글로 바꿔주고 오비탈. 뭐야 왜 이렇게 뭐해? 그래서 우리가 S 오비탈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이제 S 오비탈뿐만 아니라 오비탈 자체의 특징인데, 방금 설명했던 대로 전자가 이 궤도 안에서 발견될 확률이 90%인 것 뿐이고, 이 궤도 바깥에 존재할 확률이 10%로 존재는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궤도를 우리가 그려놨다고 해서 무조건 전자가 이 안에 있어 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발견될 확률 90%, 밖에서 발견될 확률이 10%인데, 근데 발견될 확률이 0%인 데가 하나 있어요. 어디게? 그치, 중심엔 원자핵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없겠지. 그래서 이건 항상 중심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입니다. 여기는 원자핵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구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공, 구 이렇게 해서 공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구형이라고 하는 이 구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을 줬는데 이 공에 무늬가 없어. 무늬가 전혀 없는 공인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똑바로 세워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서 있게만 세우면 똑바로 세운 거 아닙니까? 왜냐면 무늬가 없는 이상 우리는 이 공의 방향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세워두든 그냥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이게 구의 특징이지. 구라고 하는 건 원래 방향성을 갖지 않습니다. 공도 무늬를 그려놓으니까 뭐 똑바로 하면은 뭐 거기에 있는 뭐 캐릭터가 있으면 캐릭터가 좀 똑바로 서 있게 이렇게 하면 또 똑바로가 될 수도 있어도, 그런 캐릭터 같은 거 없으면 아무렇게나 세워두면 다 똑바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S 오비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원자핵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어느 쪽 방향으로 가든 다 전자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S 오비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 오비탈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대부분 오비탈로 설명을 해요. 근데 왜 보어 원자 모형이 계속 쓰이냐면, 수소 헬륨까지는 이렇게 됐어. 그 다음 리튬으로 넘어가 봤더니 리튬의 전자 중에 앞에 두 개는 수소 헬륨과 비슷하게 이런 S 오비탈, 좀 작은 S 오비탈 여기 안에 들어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리튬의 세 번째 전자,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추가된 전자, 헬륨에 비해서 추가된 이 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보다 더 큰 구 안에서 발견될 확률이 90%였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궤도가 더 넓어진 거야. 그럼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나오는 뭐랑 껍질이랑 비슷한 개념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보어의 원자 모형을 쓸 수 있는 거야.
비슷하거든 결국은 어느 정도. 그래서 아무튼 그걸 구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 어떻게 불러주게 됐냐면 이런 수소 헬륨의 전자가 그리고 리튬의 두 개 전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 가장 안쪽 오비탈을 1s 오비탈 이렇게 불러주고, 그 다음 껍질 아니 요 리튬에 들어가서 리튬의 세 번째 전자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큰 공을 2s 오비탈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다음에 또 더 큰 공이 나오면 3s 오비탈, 다음에 더 큰 공이 나오면 4s 오비탈, 더 큰 공이 나오면 5s 오비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말 그대로 이거는 계산을 통해서 구한 겁니다. 저런 통계에 기반해서. 자, 그 다음에 리튬하고 베릴륨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베릴륨까지는 방금 그린 이 두 개의 원이면 충분했어요. 근데 이제 리튬, 베릴륨 다음 넘어가서 중소한테 갔더니 첫 번째 전자, 두 번째 전자는 요 작은 원, 즉 1s 오비탈, 그리고 세 번째 전자, 네 번째 전자는 요 큰 구, 그러니까 2s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얘가 가진 5개 전자 중에 하나가 이런 구형이 아니라 아예 궤도를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 안에서 존재할 확률이 90%, 이 바깥에 존재할 확률이 10%. 여기서도 여전히 여기 중심은 뭐니까 원자핵이 있는 곳이니까 저기선 발견할 확률이 0%.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아령형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왜 이게 아령형이지? 아령이 이렇게 생겼냐? 대충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모래시계나 나비 넥타이 이런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가 됐든 얘는 이제 영명으로는 p오비탈입니다. 왜 P인진 까먹었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p오비탈의 P도 뭔가의 첫 글자이긴 할 텐데 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좀 더 신기해. 분명히 만약에 영명이 아령이랑 비슷한 거라서 우리도 아령으로 해석한 거라면 뭔가 그럴듯해야 되는데 P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아령 영어로 하면 덤벨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아무튼 그래. 그리고 이 p오비탈의 특징은 뭐냐, s오비탈이랑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까 s오비탈은 똑바로 두라고 해도 방향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딱 생긴 것만 봐도 어때? 방향이 있죠. 얘는 이제 방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p오비탈부터는 방향성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는 원자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가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지만 그 외의 방향으로 가면 10% 확률로만 전자가 발견될 수 있겠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p오비탈 같은 경우는 어떤 것까지 갖고 있냐면요, 얘는 이 나머지 공간 전부 다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는 건 맞는데 딱 하나, 이 원자핵을 포함하고 있는 요 평면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긴 하거든. 근데 그래도 그냥 대충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이걸 공간좌표 이렇게 부르거든요. 3차원 좌표계란 말이야. 우리가 이걸 흔히 x, y 축까지, 여러분들이 요 평면좌표는 알고 있잖아. 바꿀까요? x, y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보아서 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실 x, y 축은 이렇게 잡고요, 이걸 이제 z 축으로 많이 잡아주는데 축이 3개인 공간좌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z축과 y축을 포함하고 있는 요 평면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p오비탈 기준으로. 그래서 p오비탈은 요쪽 공간이랑 요쪽 공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평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장은 어차피 이거 가지고 누가 태클 걸 것도 아니니까. 주무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방금 얘는 방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p오비탈을 보면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때도 있는데 좀 더 가보니까 이렇게 되는 오비탈도 나타나고요, 좀 더 보니까 이렇게 되는 오비탈도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x축에 걸쳐있는 p오비탈하고 y축에 걸쳐있는 p오비탈하고 z축에 걸쳐있는 p오비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따로따로.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거를 하나로 뭉쳐줘서 1p가 아니라 2p오비탈 이렇게 불러줍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붕소부터 이런 오비탈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붕소는 우리 주기율표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주기라고 부르는 데부터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주기, 즉 두 번째 껍질, 그러니까 보형 원자 모형 개념을 좀 빌려와서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p 오비탈은 시작부터 2p 오비탈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붕, 탄, 질, 탄, 틀, 네, 여기까지는 다 요 세 개의 오비탈 안에 알아서 적절히 나눠져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들어가는지는 이따 볼 거고, 아무튼 지금은 그냥 알아서 적절히 나눠져 들어가 있어. 그러고 나서 네온 다음에 나트륨이 나오면요, 이제 요거 다 마무리하고 이것보다 큰 3s 오비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까지도 그냥 이 3s 오비탈까지 끝나. 근데 마그네슘 다음 알루미늄에 갔더니 이번엔 이거보다 큰 p 오비탈이 나타난 거야. 그럼 거기 가면 이제 걔는 3p 오비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2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 지금 요 x축에 걸쳐 있는 오비탈을 2px라고 부르고요, y축에 걸쳐 있는 걸 2py 이렇게 표현을 하고, z축에 걸쳐 있는 걸 2pz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원래는 각자 다른 오비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셋을 묶어서 하나의 2p 오비탈로 불러줘요. 알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원래 그 1, 2, 3, 4 4개 단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수능이나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내신을 하게 되면 1, 4단원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계산이 많아서. 근데 문제가 어렵다는 뜻이 뭔 소리냐면 개념이 쉽다는 소리예요. 원래 개념이 쉬워야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 반대로 2, 3단원 문제가 쉽습니다. 이유가 개념이 어려워서.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지금 개념이 어렵잖아요. 자, 그래도 잘 이해해 봅시다 한번. 그러면 3p 오비탈도 마찬가지인 거야. 3p 오비탈도 x축에 걸쳐 있는 3px, y축에 걸쳐 있는 3py, z축에 걸쳐 있는 3pz를 합쳐서 3p 오비탈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 또 계속 가다 보면 4s 오비탈 나온 다음에 4p 오비탈이 나오게 되는데, 4p 오비탈도 4px, 4py, 4pz를 합쳐서 4p 오비탈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 p 오비탈은 한 개의 오비탈이 사실은 세 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다. 왜?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s 오비탈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비탈 한 개가 실제로도 그냥 오비탈 한 개로 끝나는 거지. 이런 식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sp 다음에 또 어떤 오비탈이 있냐면요, d 오비탈이라는 게 있고 f 오비탈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생김새 몰라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되는데 어떤 점만 좀 기억해 주면 되냐면, d 오비탈 같은 경우는 3d, 세 번째 껍질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f 오비탈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어? 얘는 1s 오비탈부터 있었고, 얘는 2p 오비탈부터 있었고, d는 3d에서 있으니까 f는 4f 하면 되겠죠? 그래서 f 오비탈은 4f가 제일 첫 오비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네 번째 껍질에 가야 나오는 거고, 얘는 세 번째 껍질에 가야 나오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d 오비탈의 또 특징이 뭐냐면요, 이 d 오비탈은 오비탈 5개짜리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돼. 그냥 방향성이 총 5가지가 있어서 5개짜리 오비탈이에요. 근데 봐봐, s 오비탈은 1개의 오비탈, p 오비탈은 3개의 오비탈, d 오비탈은 5개의 오비탈, f 오비탈은 7개면 되겠죠. 요런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자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런 오비탈로서 규칙성을 따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따지다 보니까 결국 이 전자들이 오비탈 속에 들어있는 이런 궤도들의 규칙이 크게 3가지 규칙을 따라서 들어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전자를 우리가 배치한다고 생각해보고 이 3가지 규칙에 따라서 배치를 하면 실제 오비탈과 같게 나올 거다라고 해서 규칙 3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 우린 두 번째 규칙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두 번째 규칙부터 해봅시다. 두 번째가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베타가 I 베타였는지 어이 베타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I네요. 자, 근데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는 걸 왜 2번을 먼저 하냐면요. 얘가 중요해요. 얘가 2번인데 되게 중요한 게 파울리 베타 원리가 두 개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규칙 중에 하나가 진짜 중요한데 일단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웠던 거를 좀 떠올려 봅시다. 지우면 안 됐나? 아, 요건 지워도 되네. 전자라고 하는 건 음전하를 띠고 있는 어떤 입자잖아요. 그리고 전자가 움직여요. 실제로 지금 얘네들은 궤도니까 전자가 움직인다는 뜻 맞죠? 전자는 지금 이 궤도 안에 움직이는 겁니다. 궤도라고 하는 게 뭐야? 공전 궤도 뭐 이런 거잖아. 지구의 공전 궤도, 뭐 화성의 공전 궤도. 결국은 어떤 규칙성을 갖고 움직이는 어떤 그런 정해진 뭔가 선이나 공간 이런 걸 우리가 궤도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흔히 이제 궤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전자가 움직인다 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전자가 원래 우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움직인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전부터 써온 개념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흐른다라고 표현했어? 전류가 흐른다. 그치? 한마디로 전자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일종의 전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지. 네, 자연계 4대 힘, 전자기, 전자기력, 중력, 만유인력, 그리고 양력, 강력. 요즘은 양력, 강력이 합쳐져서 불린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일단 전자기력이 하나인 이유가 뭐냐면요. 전기력, 그러니까 전자의 움직임이 존재하면 그 주변에 무조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고, 반대로 우린 자기력이 존재하면 그 안에 전기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힘이에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움직임에는 무조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끼리 반발력이 작용하는 이유가 곧 그 자기장 때문이에요. 원래는 마이너스끼리 밀어낸다가 조금 더 깊게 얘기해보면 마이너스끼리 그냥 밀어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주변에 형성된 N극과 S극이 있을 거고 다른 마이너스 주변에 N극과 S극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N극과 S극에서 N극끼리 만났을 때 밀어내는 겁니다. S극끼리 만났을 때 밀어내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전자의 움직임이 전류의 흐름이고 그럼 그 주변에 N극과 S극이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면 N극과 S극에 형성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지. 그래서 전자가 둘이 있어도 이 전자 주변에 형성된 N극과 S극이 얘의 N극과 S극과 서로 부딪히지만 않으면 청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끼리 무조건 반발력이 존재해야 된다가 아니라 서로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전자는 반발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항상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이 전자의 제자리 운동, 즉 지구 자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가 혼자 도는 거. 전자는 혼자 돌아요. 왜 전자가 혼자 돈다라는 걸 알고 있냐면 전자가 혼자 돌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원자핵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괜찮은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핵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리는 반대로 그래서 얘는 제자리에서 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지구가 태양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태양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거야. 사실 그것만은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아무튼 그 정도 한 가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또 여러분들은 잘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팽이, 탑블레이드, 베이블레이드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보면 보통 팽이놀이를 하는 판은 항상 중심이 그러니까 서로 팽이가 부딪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중심이 낮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팽이를 처음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팽이가 쌩쌩 돌 때는 가운데로 안 끌려 들어가요. 바깥에서 잘만 돕니다. 분명히 원래 중력에 따라서 중력에 끌려갖고 가운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팽이가 쌩쌩 돌고 있을 땐 밖에서 잘만 돌아요. 그러다가 이 팽이의 회전 속도가 좀 느려지면 그때서야
안쪽으로 들어가서 팽이 둘이 부딪히지. 딱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자가 원자핵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팽이가 돌고 있는 것처럼 스핀을 해야 돼요. 그리고 팽이가 스핀한다. 그것 때문에 팽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장이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 반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서로의 스핀 방향이 완벽하게 반대여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오비탈 속엔 그래서 한 개의 오비탈 속엔 전자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게 돼요. 왜?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진 공간 안에 전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건데 전자끼리는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반발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는 스핀 방향이 다른 두 전자까지만 들어가고 나면 다음 오비탈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 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의 규칙 2가지가 첫 번째, 한 오비탈당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2개의 전자는 스핀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비탈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이렇게 방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 전자가 들어있다라고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해주게 되냐? 스핀이 반대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얘는 위쪽 방향으로 스핀하는 전자를 표시한 거고요.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스핀하는 전자를 표시할 거예요. 그런 느낌도 드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느낌도 들긴 한다. 자, 그래서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 S오비탈에 1S 오비탈, 오비탈 하나잖아요. 그럼 얘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이 1S 오비탈엔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S 오비탈에도 최대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3S 오비탈에도 최대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P 오비탈로 가보면 얘는 EPX 오비탈에 2개 들어있을 수 있고요. EPY에 2개, EPZ에 2개. 즉 EP 오비탈의 전자가 총 몇 개? 6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3p 오비탈에도 전자가 몇 개? 6개. 4p 오비탈에도 전자가 몇 개? 6개. 그러면 지금 1p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껍질엔 1s 오비탈만 있으니까 전자가 2개 들어가고요. 두 번째 껍질엔 2s와 2p가 있으니까 전자가 8개가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 껍질에 3s와 3p가 있으니까 8개, 네 번째 껍질에 4s와 4p가 있으니까 8개. 이게 옥텟 규칙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설명하면서 세 번째 껍질엔 3s와 3p가 있으니까 8개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세 번째 껍질엔 3d 오비탈이 있단 말이야. 자, 3d 오비탈은 전자가 몇 개 들어있을 수 있겠어요? 얘는 오비탈 5개짜리니까 총 10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 번째 껍질을 다 채우게 되면 전자가 총 18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껍질은 몇 개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 그 18개에다가 이거, 즉 14개를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개냐? 32개? 네,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옥텟 규칙이라는 거랑 다르네? 근데 왜 우린 옥텟 규칙을 그래도 쓰고 있냐? 그게 이제 첫 번째 규칙이랑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규칙은 뭐냐? 싸움의 원리입니다. 자, 싸움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쌓는 거야. 밑에서부터 쌓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건 뭔 소리냐면 전자들이 오비탈에 들어갈 때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집어넣어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반대지. 전자들이 알아서 에너지가 낮은 애들이 좀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되고 에너지가 큰 애들이 좀 멀리 있게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봐봐요. 자, 원자핵은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자를 잡아당길 겁니다.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잡아당겨야 되는데 그 잡아당기는 걸 이기고 밖에 있으려고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그 에너지가 스핀 형태로 존재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전자는 원자핵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데서 존재를 해요. 근데 얘보다 더 멀리 떨어진 전자가 있다 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가운데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근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그러면 이 잡아당기는 힘을 더 많이 이겼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게 원자에게 묶여는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니까요. 근데 원자에 묶여는 있되 원자로부터 멀리 존재하는 전자, 얘네들은 이 가까이 있는 애들보단 당연히 에너지가 많아야 됩니다. 실제로 각각의 전자들은 갖는 에너지가 서로 달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각 오비탈을 기준으로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멀리 있으려니까 에너지가 더 커져.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에너지 준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얘는 원래 이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개념이 현대의 원자 모형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보의 원자 모형에서 나온 거라서 얘를 자세히 설명했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린 자세히 설명을 스킵하고 지나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자가 가진 에너지의 상대적인 위치입니다. 왜냐? 우린 전자가 가진 에너지 따윈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 전자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가 실제로 가진 에너지 같은 건 우린 몰라요. 여태까지 과학이 이만큼 발전했어도 아직까지도 전자가 가진 에너지조차 모릅니다. 단지 비교는 할 수 있지. 전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더 적게 갖고 있고, 이걸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표현하는 걸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싸움의 원리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다른 전자들이 그 위치를 표현해 놓은 걸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그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지겠다. 이게 싸움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싸움의 원리 얘기를 하려면 결국 뭐를 외워야 되느냐?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를 외워두셔야 돼요.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1s 오비탈, 이 가장 에너지가 작아요. 왜? 원자핵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가 2s 오비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s 오비탈이 1s보다 에너지가 크고요. 그 다음에 2s보다 2p가 더 에너지가 큰 전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2p보다 3s, 3s보다 3p.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엔 3d 오비탈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신기하게도 3p 다음에 나오는 게 4s 오비탈입니다. 그리고 4s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큰 게 3d 오비탈이에요. 그리고 3d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큰 게 4p 오비탈. 우리가 흔히 이 정도까지만 외우면 크게 문제 없거든요. 근데 외우는 거랑 별개로 계속 적어볼게. 내 맘이에요. 네. 그냥 그러면 얘는 5s, 그 다음에 4d가 다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5p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4f인가? 4f 위치가 여긴가? 맞을 거다. 4f 다음에 미안해요. 6s 다음에 4f 다음에 5d 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막 복잡하게 꽂져 있어. 근데 몰라도 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만? 여기 한 4p에서 5s까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냐면 어차피 S,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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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여기 4S하고 4P 사이에 3D가 들어간다. 이것만 따로 기억해주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어차피 SP, SP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면 돼요. 뭐만 빼고 첫 번째는 1S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빼면.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예만 기억하면 되겠죠. 여기에 1P 오비탈이 없다. 왜? 1P 오비탈은 원래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3D 오비탈이 들어간다. 이거 말고 나머지는 그냥 규칙성을 갖고 있잖아. SP, SP, SP 이렇게 가는 거니까. 됐죠? 이런 개념인데, 근데 참고로 수소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없습니다. 수소 뭐죠? 수소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수소의 전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의 껍질들은 그냥 1s 다음에 2s랑 2p랑 그냥 에너지랑 똑같아요. 애초에 구분할 필요가 없어. 왜?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3s랑 3p랑 똑같고요. 3d랑도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4s. 그래서 사실 수소는 논의할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대충 알아만 두시고, 싸움의 원리 요 밑에 거
수소가 아닌 원자들한테서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해봅시다. 명작수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시간상. 뭐야, 2시인데?